저는 과거에 경제기획으로 사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5개년 기획과 경제운영 기획을 실제로 해온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얼마 전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초기 교수로 있으면서 그 당시 김준경 KDI 원장님 여러 가지 그 모티베이션도 많이 주시고 해서 우리 경제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리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주제는 그 당시 우리 그 정부의 정책 거버넌스인데요. 월간 경제 동향 보고회하고 수출 진흥 확대의 두 가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회의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녹음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녹취록을 또 책자로 그 당시 KDI에서 중심이 돼서 발간이 됐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올리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체의 도입 배경과 의미 그리고 두 회의체의 운영 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 두 회의체에서 우리가 정책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가 그리고 나서 성공 요인을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KDI에 잠깐 있으면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아시아권의 개동 공무원들이 연수를 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경제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개동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특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참 청렴하셨다는 데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을 좀 봤어요. 여기 지금 내부 박스도 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그 대일 채권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오롯이 경제개발에 사용을 했다. 자기네 나라 지도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을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보시면 여름에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도 잘 안 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제가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당시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이렇게 옮기셨는데 얼굴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가리고 갔었죠. 그랬더니 그 병원 원장께서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참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모시고 사람들이 절절 매가면서 저렇게 할까. 그래서 밑에를 쓱 떠들어봤더니 이 혁기가 완전히 달아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는 거고 그것도 물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그 관저에 가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이제 벽돌을 넣을 정도로 물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내신 정치 지도자였던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일본 대학생들한테 가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한강에 어떤 기념물 같은 것도 하나도 없냐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회의체 도입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60년대 초에 경제개발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모자라서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아주 그런 가난한 나라였죠. 주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1차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간계획 동향보고회의라는 것은 대내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각 부처의 경제개발 정책을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하는 그런 회의체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수출지향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어떤 핵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요, 그 당시 우리가 생양사정도 안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뚫기 걸어서 모든 그릇입니다. 저게 존덕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데, 그걸 모아서 마을에 와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또 다른 공동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할 정도로 그
당시 우리가 어렵지만 또 이렇게 협동해서 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판잣집, 뭐 이런 판잣집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아줌마 이렇게 머리에 잔뜩 이고 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청계천의 1960년대 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우리 같이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월간경제 동향보고회라는 거는 처음에 혁명 주체 세력들이 처음에는 경제 상황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주간 단위로 보고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월간 경제동향보고라는 말이 1962년에 한 신문 기사에 이렇게 처음 등장하는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는 걸로 봐서 그때만 해도 월간 단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되지는 않았었고, 저것이 65년 1월부터 정례적으로 매월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했던 걸 우리가 이렇게 짐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역할인데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면 1년 단위로 이거를 업데이트처럼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 생기면 정책 아젠다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갔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매 월간 단위로 또 그런 경제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또 그때그때 발생하는 경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정책도 세우고 또 관계기처 간에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갔던 그 장이 바로 월간 경제 동향보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경제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국무총리, 그 다음에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 그리고 정책의장이라든 이런 핵심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핵심되는 이런 분들이 경제개발의 실행 주체이면서 또 파워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진행은 맨 처음에 매월 그 월간경제 동향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보고를 하면은 그때그때 어떤 정책 현안에 대한 특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마을운동 사례 보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시를 이렇게 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개최 빈도는 65년 1월부터 79년 9월까지 총 147회 개최가 되는데요. 이 편을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79년까지 저 박스 속에는 개최된 날짜고요. 맨 오른쪽 칼럼은 그 연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년 12달 중에 11번 정도씩 계속 개최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횟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저럴 정도로 월간경제동향보고회가 박대일 대통령 주도에서 정말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쩌임새 있게 촘촘하게 이렇게 개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대통령께서 이게 당시 경제기획원 회의실, 3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와서 회의에 참관해서 이렇게 하는, 누가 영접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거를 소개를 해 올렸고요. 그래서 특징은 뭔가 하면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그 참석한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다 잘 여기 전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 경제동향보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다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하는 분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저런 방향의 어떤 정책 방향을 세우는구나, 저런 내용들이 요새 우리의 중요한 어쨌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정책에 대한 실무 역할도 했었다. 그 다음에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세부 시행과 논의하는 장이다. 그래서 정책에 그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직접 이렇게 챙겨보았던 그런 회의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이제 관료들 중심으로 회의체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생활 지도자라든지 일반 민간인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물론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독재 체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민간인들을 저 회의에 참여시켜서 민간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타이틀도 당시에 정책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는 참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월드뱅크에서요. 그 당시 김용 총재께서 계실 적에 집행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시기도 했는데요. 뭐냐면 정책이라는 거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토니 블레어 총리 중심으로 해서 영국에서는 분기에 한 번씩 수상이 주재하는 이런 회의체에서 국가의 중요 아젠다를 논의하고 점검하는 그런 모양을 냈는데 월드뱅크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했지? 옛날에 그 월간경 동양 보고를 보니까 이건 매월 한 번씩 했네. 그리고 다루는 아젠다도 국정 거의 전반에 걸친 아젠다를 다뤘던 거예요. 둘 다 최고 정치 지도자가 주재했던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은 벌써 우리가 70년대에 우리 한국에서는 저런 정책 집행에 대한 어떤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김용 총재 같은 분은 한국을 모범사례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좀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수출진흥 확대인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제개발자원이 60대 초에 그렇게 많지 않았죠. 국내 저축률도 좀 모자랐고, 그래서 수출 주도로 우리가 성장을 한다. 그래서 그런 수출의 중요성을 부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수출진흥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거기에 회의 주제는 이제 내각수반인 국무총리가 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관계부처 간의 정책 조정이 아무래도 한계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부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런 회의체가 65년 2월에 이렇게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석자들은 당초에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부처 장관과 하는 총재,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농협이나 이런 관계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 1월에 보면은 그 1월, 6월, 8월 이렇게 보면은 참고로 맨 처음에 70년 1월 같은 경우는 수출 유공자를 항상 표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공부 장관 발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대통령 훈시까지 한 2시간 내외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월간경제 동향 보고회하고 큰 차이점은 월간경 동향 보고회는 경제기획원 회의실에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당시 중앙청 지금은 국립박물관 쪽에 거기서 이제 지금 없어진 중앙청 건물 거기서 이제 회의가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다루어진 정책 중에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는 그런 국정 어젠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챙겼던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산화운동과 산림녹화에 대해 두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애자 도입 문제라든지 식량 증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공업화 정책 문제 이런 것도 월간경제도 보면서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아까 우리 좌승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1971년에 월간경제 동향 보고를 하면서 이게 농가 지도자들도 한번 참여를 시켜서 우수 사례를 갖다 발표 좀 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72년 4월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좌승희 원장님께서 차별화 이런 말씀, 또 시장경제 원리, 뭐 경쟁 원리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못하는 그런 마을에 아무리 지원해줘도 소용없다. 잘하는 마을에 더 잘 지원을 해주자. 그리고 전기를 우선 공급을 해주자. 근데 못하는 마을에다 전기를 공급해줘봤자 저기 나옵니다만은 뭐 화투치기나 하고 뭐 쓸데없는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잘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했더니 이 산화운동에 아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비포부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기가 70년대 말에는 거의 100% 농가에 보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62년부터 5개년 계획 1차 계획을 해서 79년까지 4차례 걸친 경제개발 계획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9%나 됐습니다. 실질 기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 분배는 굉장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된 건 뭐냐면 저 70년대 말고 밑에 보면은 농가 소득이 도시 가구 소득 좀 초월했다는 의미죠. 그런 걸로 가서 생활운동이 굉장히 농촌과 도시 간의 그 소득 격차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소득 분배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녹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녹취록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좀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농림부 관계자가 뭐냐면 임종국 씨라는 산림 아주 잘한 그런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사례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 게 아니라 장성부서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임종국 씨라는 그 산림 지도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쭉 다 들어보더니 저 빨간 글씨를 보시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하면서 빨간 글씨로 하면 농림부 장관 이번에 지방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그 당시 정말 대단한 그 힘을 가지신 대통령께서 관계장관한테 바로 손을 가리키면서 내가 지방에 다녀보니까 이러저러한 데서 문제가 있었어.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일일이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고 챙겼다는 거. 이게 참 그 박 대통령의 큰 정말 그 좋은, 우리한테 좋은 그런 덕목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글씨를 보면 임종국 씨 하고 있는 그 산림에 각도 산림관계관을 또 농림장관이나 산림청장 한번 현재 데리고 가서 직접 한번 봐라.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공무원들 탁상 현장에서 잘 모릅니다. 고소도 타고 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하는데 이쪽은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대해서 현장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임종국 씨 말고도 다른 또 훌륭한 사람도 많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모셔다가 우리가 그런 게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더 어떤 인센티브 주지만은 또 못하는데도 그 잘하는 데서 본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다는 거를 저도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양묘사만 되고요. 그 다음에 식목 행사죠. 그래서 요건 건모관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여기 오늘 김중현 전 원장님한테서 제가 많이 배운 건데,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그 식목 그 한 데다가 경상도 쪽의 공무원들을 와서 건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은 전라도 출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제대로 이게 활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활착률이 90%가 이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게 시차를 두고서 사진 촬영한 모습인데요. 저렇게 산림이 우거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산림 녹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치산 녹화 10개년 계획이 있었는데 6년 만에 달성을 했고요. 유엔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기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개도국이라는 데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 수출진흥 확대인데요. 그냥 세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무지 많습니다만은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수출을 우선 하자. 주로 이제 1차 산업 중심으로 하자. 가발이나 농산품 중심으로. 그 다음에 70년대도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 논의가 됐던 것처럼 종합보험이 되면서 공산품 위주에서 수출을 또 열심히 하게 됐고, 그다음에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우리가 수출만 할 게 아니라 수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수입도 좀 어느 정도 해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흐름이 좀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0년대 후반에만 해도 수출, 양적인 측면에서 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을 했다면 2단계에 가서는 공업
중심으로, 공산품 중심으로 해서 수출을 또 하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수출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교역 상대국에서 그러면 한국도 시장을 좀 열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따지면은 외국에서 제품이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나라 국내 제품도 품질을 높이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산업의 어떤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수입 개방을 하면서 수출을 늘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77년 12월 22일 날 드디어 수출 100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해서 광화문에 저렇게 아치도 세우고 했던 모습입니다. 대통령께서 저기 치사를 한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이렇게 옮겨놨는데요. 우리가 20년 중반만 해도 5천만 불 정도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드디어 1억 불 수출한 게 64년이었는데 그로부터 15년 지난 오늘날, 다시 말해 77년에 와서 보니까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서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직접 기념사 했던 겁니다. 서독이나 일본에 비해서 10억 불 수출, 100억 불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훨씬 우리는 짧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 파란 글씨가 뭐냐면 이 기쁨과 보람은 결코 기적이 아니다.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고귀한 땅과 불굴의 집념이 나는 값진 소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당시 그 뉴스위크 커버 스토리인데요. 한국인이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공업 구조와 국민 생활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일본인을 게으른 산업으로 세계 유일한 국민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공 요인인데요. 하드웨어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뭐니 해도 올강계동 동양보고에 있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대통령 최고 정치 지도자가 직접 거기에 회의 주재를 하면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또 관계 부처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장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협업을 해나가고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지 않느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은 단기 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또 후속지도 바로바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을 해나가기 때문에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올강경제 동양보고에 성공을 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수출진흥 확대도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 주재를 했고, 물론 정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민간 수출업계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자원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고, 또 다른 그 대외 통상 환경도 비교적 우호적이었다, 이런 거를 이제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집행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적을 시작했는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조직의 임무와 정책 목표가 명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강계 동도라든지 수요 확대를 통해서 어떤 임무, 각각 그 회의체별로 임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료했었죠.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신뢰과 리더십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정책 집행관리 시스템이 중요하다. 주변의 환경관에 유연한 대응력이 필요하다.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상 발제를 이렇게 좀 드리고요. 나중에 질문 주시면 많은 범위에서 답을 올리겠습니다.